일본의 유니콘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나라는 끝났다 해봐야 소용없어.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게 TSMC랑 삼성전자 다 일본 큐슈에 공장 짓기 시작하는 거 보면 역시 미국이 또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답이 없죠. 이 나라는 금융억압을 하는 나라다. 경제 성장률이 10%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은행 대출 금리는 10% 밑으로 5%, 4%. 빚을 질 수만 있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권력자랑 가깝거나 국영기업만 대출 받겠죠. 전형적인 공급 과잉을 유발하게 돼요. 잘된 경우 태양광, 못된 경우 반도체. 억압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시장은 폐쇄적이고 딴 데 투자할 거리도 없어서 부동산 쳐다봤더니 부동산은 버블이고 그 거대한 13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 그러고 우리 들어갔던 기업들이 중국에서 갤럭시 폰이 팔려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한국도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요즘 궁금한 게 일본과 중국의 얘기를 저희가 좀 못하고 있어서 그 얘기 특별히 좀 더 여쭤보실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오셔서 일본 경제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그 부분도 한 번 더 브리핑을 최근의 상황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만 일본과 중국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네. 일단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저는 낙관적인 편이고 낙관론을 펼치는 이유는 결국 최근에 이제 일본이 혁신 주도 성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 참 한때 유행하다가 요새는 쑥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추가적인 자본이나 노동력 투입 없이 성장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노동력의 투입은 그러니까 하락 속도를 저지할 수 있을 뿐이지 늘리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게 하나는 절대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노동 시간이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예, 진짜 많이 줄었죠. 저희가 있었던 금융업계도 52시간 노동제 도입하면서 정말 혁명적 변화를 겪었거든요. 저희들 월화수목 금금토로 살았잖아요. 그러셨나요? 일요일 오전만 잠깐 다녀오라고. 그리고 예전에 휴가도 여름 휴가 이틀 가고 3일 갔으니까. 이제 그 8월 15일 전후에서 갔죠. 그것도 빨리 못 가고요. 왜냐하면 그때 반기 실적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가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건 우리랑 일본이 다 똑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건 결국은 자본 투입은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중국 보면 아는 거고 그리고 노동력의 투입은 감소한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제 기술 혁신이나 뭔가를 통해서 GD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하려면 분위기 전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 나라의 이제 문화 또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센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러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창업자들에게 이익을 두둑히 주고 그 사람들은 고생했으니까 받아가도 돼 정도.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고 비아냥의 거림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에 있다가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부자 랭킹 50위 보면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보셨을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바뀌는 게 중요한데 일본이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게 일본의 유니콘 들어보셨어요 혹시? 유니콘.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야놀자가 예를 들어서 3조다, 4조다. 예를 들어서 배민이 얼마에 팔렸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장외에 거래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대략 장외에서 인정받은 시가총액이 1조 넘는 기업을 유니콘 그러는데 일본 기업들 중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나요? 없죠. 제가 한 개인가 있었다. 우리는 엄청 많잖아요. 우리 한 15개에서 20개 사이입니다. 물론 올해는 줄었죠. 이거는 장외 가치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이 왜 일본을 다들 비관했냐 하면 이 나라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런 어떤 혁신에 의한 성장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이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한데 이 빨간 막대기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보시면 이 빨간 막대기가 엄청나게 그림 잘 나오네. 80년대 보시면 이 빨간 막대기가 엄청나게 성장을 견인했어요. 근데 90년부터 보면 종종 마이너스 가요. 거의 이제 0으로 수렴하다가 2010년, 11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또 빨간 막대기가 위로 보이죠. 아베노믹스. 그러다가 이제 막대가 총요소 생산성, 또는 혁신 주도 성장. 혁신 주도 성장. 이건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궁금하긴 한데 이제 다음에 하고요. 일단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본이
뭐 2020년에는 당연히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지만 21년은 저게 플러스 났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일본 경제가 혁신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마인드를 깨야 됐는데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쓴 게 아베노믹스 아니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혁신 성장인데 잘 안 됐죠. 안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고 더 나가서 이와 같은 혁신 성장의 분위기들이 조금씩 조성되는 가운데 운도 따라서 인플레 감축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나소닉이 혜택을 또 보는 데다가 TSMC나 삼성전자 다 일본 큐슈의 공장 짓기 시작하는 거 보면 역시 미국이 또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이 어려우면 저 못 막으니까 좀 도와주자. 이런 이제 지정학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저는 이거는 동의 안 하지만 아무튼간에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만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성장의 문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너무 일본 비관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 스토리는 제가 봤을 때 몇 개월짜리 그냥 환율 스토리도 좋지만 이미 환차익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좋지만 그보다는 저는 한 3, 4년 이상의 장기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년 전 인도를 우리가 자꾸 쳐다보던 그때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가보면 답이 없는 동네지만 여기 말고 대안이 없네. 이 기분. 그러니까 그냥 참 마음에 안 드는 나라지만 잘 가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 잘 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옆 나라가 잘 되니까 우리도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좋긴 한데 또 이게 일본이 잘 된다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답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해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미래는 되게 어둡다. 그러니까 안개 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이 뭐냐 하면 3가지인데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뭐 웃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닙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 나라는 금융억압을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경제 성장률이 10%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은행 대출 금리는 10% 밑으로 5%, 4%.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20% 나오던 2011년 그때 대출 금리 보면 5%, 4%. 자, 이건 뭘 뜻하냐 하면 경제 성장만큼만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20%, 15% 누리죠, 매년. 근데 차입 금리는 얼마죠? 5%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을 질 수만 있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이거 우리나라 70년대가 이랬죠. 11.5%. 그건 뭐 이제 엄청난 우리나라 거기다 인플레 20%. 그러면 이제 적정금리 30%인데 아시는 것처럼 수출금융금리 1.5%였어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83 조치까지 했잖아요. 사채 동결.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거랑 중국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차입금리가 너무 낮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이제 당연히 권력자랑 가깝거나 국영기업만 대출받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놀았냐 하면 투자를 했죠. 그래서 화웨이도 키우고 샤오미도 키웠는데 이제 이런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공급 과잉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 보셨죠? 잘 된 경우 태양광, 못된 경우 반도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압도적인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자고 과잉 설비를 만들어서 1등에서 10등 사이에 OCI 하나 빼고는 중국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공급 과잉을 해도 정부가 낮은 금리로 밀어주니까 가능했는데 자, 이제 이런 투자가 앞으로 과잉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느냐. 이게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우리 해법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알고 있어요. 자본시장 개방 및 금리 자유화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시장금리, 균형금리로 맞춰주고 정부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경기가 너무 좀 호황인데 기준금리 인상, 경기가 너무 나쁜데 기준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한국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이고 뭐고 뭐 가계부채고 다 박살 나는 거고 또 금리 인하하거나 동결해주면 와 우리 살았다 그러고 시장이 반응하면서 거기서 아무튼 죄송하지만 버블 부문들이 청산되고 경쟁력 약한 데들이 망하면서 갑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죠.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 쉽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억압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시장은 폐쇄적이고 딴 데 투자할 거리도 없어서 부동산 쳐다봤더니 부동산은 버블이고.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저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45%. 이게 국가 저축률이 45%. 그러면 이런 나라의 특성이 뭐냐 하면 수출 잘 되면 세계에서 제일 좋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율이 올라갈 테니까. 반대로 수출 안 되면 이제 이게 뭐 막아줄 게 없는 거죠. 너무 센시티브한 거네요, 경제가. 예, 그래서 예, 예. 그 거대한 뭐 13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 그러고 우리 들어갔던 기업들이 하나은행 이후에 다 쫓겨난 거 보시면 알잖아요. 중국에서 갤럭시 폰이 팔려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예. 그 왜 그러냐?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내수 시장에서 전부 당국 눈치만 보면서 결국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극단적 소비밖에 없는 게 내핍하고 살다가 기회 조금만 주어지면 명품 사고 정부가 사라 그러면 전기차 우우 사러 가는 이런 정도의 소비만 있지 만성적인 소비 침체 속에 부동산에 대해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예금금리 1.5%인데도 1.5%인데도 예금을 하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왜냐하면 신용이 저런 식으로 정부에 의해서 할당되니까 자, 이런 나라가 경기에 이제 둔화에 봉착했어요. 수출이 안 되죠. 우리도 안 되는데 네. 예, 이번에 나온 그 대만 통계 보셨어요? 대만 통계 보니까 칩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로 2009년 이후 최악이에요. 네. 대만이. 네. 저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 마이너스 20%인데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마이너스 10%, 뭐 이번에는 마이너스 5%지만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우리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조차 이렇게 엉망인데 네. 중국은 아까 이야기했죠. 공급 과잉밖에 없다고. 네. 그러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사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자, 네. 뭐 되겠어요 지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가 나는 거죠. 왜? 네. 내수는 부진한데 생산 캡하는 정부가 저금리로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설비는 남아도는데 수요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상국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을 수입해오면 되는데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남들 물건을 안 사주면서 자기네는 불황이 허덕이는 빈혈 상태.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시작하면서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현재로 네. 그냥 밀고 가려 그러면 뭐 운이 좋거나 네. 아니면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 속에서 찢어진 집을 수선해 보거나 이렇게 셋밖에 없는 거죠. 그 결단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이죠. 그건 이제 자본 자유화하는 거죠. 자본 시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후강통 성강통 예. 해놓고 예, 후강통 성강통 해놓고 우리가 한 6년 됐나요? 7년? 그렇죠. 2015, 16년에 그렇게 기대가 컸잖아요. 중국 주식 이제 드디어 개방한다고. 근데 네. 거기서 스톱. 그리고 네. 지금 홍콩 주가랑 상해 주가 차이에 프리미엄 차이가 15% 난단 말이에요. 네. 네, 홍콩이 15% 싸요. 왜? 글로벌 투자자들은 홍콩을 빠져나가니까. 근데 중국은 폐쇄적이니까.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국을 팔고 홍콩을 사면 무위험으로 15%를 먹을 수 있는데도 15%의 주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건 뭘 뜻하냐? 시장이 똑같은 주식이 거래돼 있는 상장돼 있는데도 CATL이 상장돼 있는데도 이게 거래가 서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유 그냥 이제 97년 한국이 했던 것처럼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개방하면 되는데 이제 그 개방을 딱 하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어떡할 거냐.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금리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와 네. 예?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란저우나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어느 특정 도시 나오죠. 곤명 같은 데에서 발행한 금리 수준 차이가 한 3%포인트 이상 나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그런데 네. 이 시장 자본 자유화되면 지방정부 디폴트 나는 거는 거의 필연적이고 두 번째 네. 자산 시장에 당연히 좋아하는 기업들 막 오를 텐데 이러면 2020년부터 시작했던 공동 부유 어떻게 되냐? 공동부요. 네.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미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세 번째 대출을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신용카드 사태 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지금 중국처럼 정부가 주거래은행 정해놓고서 은행들 보고 야, 너는 현대그룹, 여기는 삼성그룹, 여기는 SK그룹 이렇게 정해줬다가 현대그룹, 대우그룹 그렇게 문제되면서 왕자의 난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차례대로 은행들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자, 이 사태가 중국에서는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거 하려니 또 마지막으로 통제력이 사라지게 되면 누가 공산당을 두려워할 것인가?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마윈 저렇게 일본 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잖아요. 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찢어진 집을 수선하는 정도 아니겠나. 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지만 네. 이제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겠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홍콩이 이제 지금 중국 본토 주식보다 더 싼데 네. 그렇다면 홍콩이 더 그래도 매력적이죠.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홍콩 주식의 가격이 훨씬 맞다고 쌉니다. 보면 네. 중국이 그냥 괜히 비싼 거네요. 중국에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 저는 중국 본토 주식을 왜 사는지 알 수 없다. 네. 한국 그런 사람들. 거네요. 예. 홍콩을 사야죠. 그렇네요. 유동성도 훨씬 홍콩이 낮고 네, 예. 저평가돼 있고 예. 환해 리스크도 없잖아요. 거기는 네. 고정돼 있으니까 네. 미국 달러에 예, 폐거돼 예, 있으니까. 예. 그럼 뭐하러 중국 본토 주식을 사야 됩니까? 지금은. 지금 물론 이제 작년 10월에 홍콩 H셔 PBR이 얼마냐면 0.5배를 갔어요. 지금 0.7배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 있는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이 나라 망한다라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거고 얼마 전에. 그렇네요. 네. 우리 레고랜드 때 네, 0.8배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홍콩 망한다라는 밸류에이션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망해요? 저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보이고 3조 달러를 주고 어떻게 망해요? 도대체. 예, 예.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 있다. 이거 동의. 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이런 정도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먼저 망할 수 있냐. 미국 다음, 미국 앞에 정도나 망하겠지. 이 나라 어떻게 망해요? 네. 근데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셀 차이나 바이 저펜 이러고 면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 중국 팔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 보기 굉장히 제약적이고 그 선택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노리스크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쪽이 지금 말씀하신 쪽에서 변화가 오는 게 이제 진정한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2011, 12년에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찬스잖아요. 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가던 시기 실제로 또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림자 금융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급 과잉 이슈 지금 10년째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차라리 세계은행이랑 PBOC가 함께 만들었던 그 시장 개방 플랜에 따라 2020년 중반에 완전 자유 환율 정도로 가고 주식시장 개방한다는 플랜을 이미 후진타오 정부가 다 발표해 놨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때 기사 찾아보면 정말 지금이랑 너무 다른 나라 같아요. 근데 그때 했으면 차라리 그 카리스마 넘치는 신정부가 그걸 해버렸으면 그리고 이제 반부패, 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했으면 찬스였죠. 특히 15년, 14년 그 중국 위엔화 평가 절하 사태 이런 것들 네. 벌어질 때도 네. 어떻게 보면 야 시장이 다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 그러면 뭐 자유 변동 환율 제도할게. 근데 환율 안 오를 걸? 우리 외환 보고 만화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갔으면 차라리 그냥 충격 좀 받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한 5년 하고 지금 좋아졌을 텐데 못했죠. 왜? 아시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삼염임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잘 관리했다. 평을 받고 제로 코로나 만든 다음에 이제 하고 싶었겠지만 네. 뭐 실패했는데도 했잖아요. 네. 정말 뭐 그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제 지나고 나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예. 이제 뭐 그때를 놓쳤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벌써 11년 차인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죠? 못할 것 그런데 같은데. 말씀 진짜 돌이켜 보니까 후광통, 성광통 얘기할 때와 그때 발표했던 거하고는 요즘은 진짜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예,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확 바뀌는 게 네. 권위주의 국가 투자의 어려움인데 네.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뭐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 아직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수단. 뭐 물론 이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상흑자 나는 나라가 국가 부채 많다고 뭐 문제되는 거 일본 보세요. 문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 저는 금리 뭐 인하 이런 거 공격적으로 해봐야 자금 유출만 발생하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네. 중국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 효과 없잖아요. 다 네.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재정을
공급 과잉 리스크를 무릅쓰고 네. 이제 더 크게 이제 키우는 거죠. 네, 재정 정책. 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셀차이나 바이제펜 거기다가 인도까지 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치가 어느 정도 상황이 껴있죠. 되는지도. 근데 뭐 네. 우리도 그래도 우리는 여기 이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일본, 중국에 비하면 선녀죠. 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네. 일단 환율이 작년 1,450원 가서 올해 상반기 내내 1,300원 있어서 수출 기업 경쟁력 엄청나게 개선됐고 결국 무역흑자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아직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만 반도체 수출, 취업 수출 마이너스 20% 보고 있으면 아직 멀었지만 네. 대신에 수입 줄면 네. 경상흑자 나는 거고 인플레이션 환율 떨어지니까 우리 1,250원 저도 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작년 1,450원 대비 10월이면 환율 200원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인플레는 우리는 없거든요. 네. 뭐 아마 저는 10월쯤 되면 11월쯤 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특히 작년에 그 난방비 이슈 막 터지고 그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올해 연말에 1%도 저는 환경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도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 인상 못 하잖아요. 네.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 네. 자,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인상에서 문제 터지는데 금리 인상 안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네. 집값도 많이 올랐고 바닥에서. 네. 우리나라가 앞에 두 나라에 비하면 선녀고 한국 시장이 평가받겠죠. 바이 재팬을 할 게 아니라 바이 코리아를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하자는 거죠. 저는. 인도는 어떻습니까? 아유, 뭐 세계에서 제일 버블인데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이 나라 가보신 분들은 느끼지 않으세요? 네. 나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나는 회사를 퇴사한다라는 분이 훨씬 더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성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근데 그 성장성이라는 게 예. 죄송한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다. 네. 인구? 예, 그러니까 인구발 말고 1인당 이 나라의 생산성이 향상돼서 정말 좋아지는 건지 예. 여기도 똑같이 중국처럼 네. 물량으로 하는 건지 자본시장도 너무나도 아직 발달 안 돼 있고. 거기다가 뭐 얼마 전 네. 힌덴버그 리서치가 예. 그 공매도 공격하는데 틀린 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봐서는. 네, 나 이러다 인도도 입국국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무튼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거기를 알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옛날 중국에 투자 안 했다가 한번 네. 6,000포인트 갈 때 공경에 처했던 투자자들이 그 과거 경험을 가지고 네, 있는 네. 올드보이들이 좀 그냥 시장 비중 오버웨이 정도로 해놓고 그냥 가자.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언더웨이트였는데 네. 이제 중립 정도로 가자. 그리고 그걸 다 중국에서 뺀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전체 이머징 마켓에서 50 몇 %까지 갔었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마지막 비중이 49에서 50에서 오를 때였으니까 이제 그거 다시 한 30 정도로 40 정도로 좀 내리는 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그러면 크게 보면 지금 자금 시장의 움직임이 뭐 연초부터 뭐 신흥국으로 좀 갈 거다 말 거다 뭐 말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한국 뭐 대만 중국 뭐 일본은 뭐 선진국이라고 쳐줘도 인도 이런 쪽으로 좀 아무래도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암만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나라 시장 정말 죄송합니다. 네. 거지 같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떠나진 말자. 네. 거지당 맛있다. 이게 네. 뭐 좀만 뭐 자금 필요하면 네. 자기들이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내하거나 뭐 CEO 연봉 깎을 생각은 안 하고 증자 때려버리고 그렇죠. 네. 또 돈 2021년 사상 최대 이익 나도 배당 보면 2%도 안 나오고 네. 뭐 솔직히 이런 나라 왜 투자하나 싶은데 이 한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네. 싸다 그리고 모멘텀이 세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세니까 싸죠 사실은. 네. 그죠. 예. 그래서 모멘텀이 센데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여러 선행지표가 바닥권에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지금 그래프 한번 볼까요, 같이? 예, 네. 이거 보면 좋죠. 빨간 네. 선이 OECD 코리아 경기 선행지수인데 바닥권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뭐 저는 뭐 지금 최근의 주가 반등은 솔직히 말해서 단기 과열은 좀 있다고 보는데 또 내년 이맘때 주가 보면 지금보다 높지 않겠냐? 경기 좋아지는데 우리 한국은 수출 하나로 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보면 중국도 안 나쁘고 일본도 안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 우리만 경기 선행지수 좋아지겠어요? 네. 다 같이 가는 나라들인데 네. 세 나라 중에서 제일 쌌던 한국을 사자 그랬던 거고 이제는 네. 그 다음으로 역사적 밸류에이션 보면 일본이 너무 싸니까 일본 사자고 그런 거지만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일본 다 올라오고 보니 중국도 이뻐 보이네요. 네. 뭐 근데 거기는 공격적 배팅보다는 너무 비워놨던 리스크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